근데 경매 사이트는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게 소멸 기준이 돼서 다 말소가 된다고 나와요. 틀린 정보예요. 보증금이 3번 위탁이 됐네. 4억 7,500에 쓰신 분 하나, 1등한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 하나, 그 다음에 2억 2천에 받은 분이 드디어 잔금 납부를 했네요. 2,300만 원 한 번 몰수됐고요. 3,700만 원씩 2개. 얼추 벌써 1억이네. 재무둥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보증금 날린 사례. 초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 그래서 경매 보증금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매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걸잖아요. 월세 계약을 하든 전세 계약을 하든 집을 사는 거든 계약금 10%를 내죠. 그거를 경매에서는 보증금 10%를 납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의 개념으로 법원에 위탁을 하는 거죠. 집을 살려고 내 입찰표를 제출을 하는 거니까 그냥 제출을 하면 아무나 와가지고 무작위로 막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증금 10%를 내는 조건으로 입찰표를 제출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저가의 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볼 물건인데, 예를 들면 이 물건 2억짜리 감정된 게 지금 1억까지 떨어져 있죠. 최저가가. 보증금은 이 금액에 원래는 10%인데 이 물건은 재매각 사건이기 때문에 20%예요. 쉽게 얘기해서 낙찰됐다가 다시 나오면 20%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정상적인 물건들은 10%라고 보시면 돼요. 최저가의 10% 이상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10%는 얼마냐면 1,028,200원입니다. 딱 그 금액을 꼭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금액 이상으로 준비하면 되니까 1,100만 원을 준비한다던가 1,030만 원을 준비한다던가 이렇게 보증금을 내면 돼요. 보증금을 날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증금이라는 건 납부를 하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하셨던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요. 낙찰받은 사람은 보증금을 10%를 납부를 하고 90%에 대해서 나중에 대출 받아서건 아니면 내 돈으로 잔금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물건을 잘못 받은 경우에 보통 포기를 하죠. 보증금 10%를. 이거 물러줘.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못 받는. 물러줘라고 할 수는 있죠.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고 하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이 돼야 돼요. 보통은 본인이 조사를 잘못해서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매각 불허가 사유로 적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각 불허가는 법원에서 뭔가 잘못 알려준, 잘못 고시한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죠. 본인이 대출 제대로 파악을 안 했다던가, 권리 분석을 고시를 해줬는데 그걸 제대로 안 봤다던가, 아니면 시세 조사를 잘못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불허가는 못 내고요. 보증금을 포기한다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 납부해서 내가 이걸 소유권을 가져간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입찰가를 시세 대비해서 너무 높게 썼다던가,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보다 손실이 더 커. 그러면 보증금을 포기하겠죠.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떠안아야 되는 보증금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시세 조사해서 그거보다 약간 더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1억을 내가 인수받아야 돼. 당연히 보증금 뭐 몇천만 원 포기하는 게 낫겠죠. 세 번째가,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자본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개인의 문제. 이 세 번째로 인해서 잔금 미납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남들이 볼 땐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도 적정하게 썼고 권리 분석도 문제가 없는데 왜 잔금 미납을 했지? 초보자분들일수록 이거를 파다가 답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세 번째입니다. 그거를 찝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다 생각하고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 근간에는 입찰하는 사람들의 대출, 권리 분석, 시세 조사는 제대로 해야겠죠. 실제 입찰가를 너무 높인 사례 먼저 볼 건데, 강원도 춘천에 있었던 이제 단독주택 물건인데, 감정이 2억 400에 됐다가 유찰이 돼서 1억 4,300 최저가가 됐는데 누군가 1억 6,900에 낙찰을 받았고 미납을 결국 했어요. 그 다음 낙찰된 걸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고가 낙찰입니다. 이분이 포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받으신 분은 1억 2,300으로 4천만 원이나 낮게 썼어요. 그걸 봐서는 이 사람이 고가 낙찰을 받았구나, 보증금 1,400만 원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그러니까 손실이 한 1,400만 원 이상으로 났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입찰가가. 두 번째는 이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포기한 사례고요. 스피드옥션이 잘못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수업 때도 다루는 사례인데, 서초동에 있는 상가예요. 이 물건은 2억이라는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전세권 2억에 설정을 해놨는데 이분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경매 신청도 안 했고. 그러면 떠안아야 되거든요, 낙찰자가. 근데 경매 사이트는 지금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게 소멸 기준이 돼서 다 말소가 된다고 나와요. 틀린 정보예요. 법원에서 발행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그 2억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낙찰받은 사람이 4억 7,500에 들어왔어요. 감정가 5억 7천짜리에. 떠안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시세 조사해서 들어온 거예요. 보증금 2,3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진행됐을 땐 2억 5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야, 이거 웃기다. 그 다음에 낙찰된 2억 5천 100만 원짜리 사람도 잔금 미납을 했네. 잔금 미납을 했는데 2등이 차순위 우선 매수 신고를 했나 봐요, 법원에서. 그래서 2등이 가져갔어요, 물건을. 근데 그것도 미납을 했다. 보증금이 3번 위탁이 됐네. 4억 7,500에 쓰신 분 하나, 1등한 사람 하나,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 하나, 그 다음에 2억 2천에 받은 분이 드디어 잔금 납부를 했네요. 결국에는 2억을 인수하는 거니까 4억 2천에 낙찰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차순위 신고를 하면서도 미납한 건 저도 처음 보네요. 보증금 몰수된 게 어쨌든 배당할 때 다 얹어서 주니까
여기 근저당권자들이 돈을 더 받았겠죠. 근저당도 얼마 안 되네. 2억이랑 전세보증금 2억은 따로 떠안아야 되니까 채무자도 일부 돈을 받아갔겠다. 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고도 돈이 남아서. 아니 잠깐만, 보증금 미납하면 그 다음부터 보증금이 20%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와 2,300만 원 한 번 몰수됐고요. 3,700만 원씩 2개. 얼추 벌써 1억이네. 채무자 어리둥절. 채무둥절. 스피드 옥션에서 잘못 표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얘네는 면책권을 부여받아요, 법원에서. 잘못 기재한 걸로 별도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법으로 보호돼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봐야 되는 거죠. 매각물건 명세서로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경매 사이트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기준을 매각물건 명세서에 둬야 돼요. 설령 매각물건 명세서가 잘못됐고 스피드 옥션이 잘 나와 있더라도 매각물건 명세서 기준으로 틀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의 제기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소멸 기준이 아니에요.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배당 요구가 없는데 소멸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 경매를 배운 분들이 이 정도는 해요. 전세권이라는 건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해야지만 소멸 기준이 되는데 왜 이거는 소멸 기준이 전세권이 돼 있지? 라고 해서 의심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당금 미납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였던 거죠. 오히려 조화가 되는 거죠. 왜냐면 재매각이라고 하면 그냥 다 찝찝하거든요. 1억 4,699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2등이랑 차이도 300만 원밖에 안 나요. 근데 잔금 미납을 했어요. 근데 이 물건은 1억 6,500에도 매도를 했던 물건이죠. 시세보다 싸게 산 거는 맞아요, 이분도. 권리 분석도 문제되는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가 확실히 내가 분석할 줄 알고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 요소는 그냥 이 사람 개인 문제예요. 내가 권리 분석 시세 조사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이 사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 아, 이 집에 하자가 크게 있나? 내가 모르는 뭔가 권리 분석이 있는 건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잘 배워서든 아니면 멘토한테 물어봐서든 깨는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다 깔끔한 건데 내가 뭐 입찰을 못한다? 그거는 사실 본인이 제대로 안 배웠거나 본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배웠다면 본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거 더 적극적으로 봐요. 잔금 미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할 줄 알고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알고 대출 가능 금액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알면은 이 세 개 말고는 잔금 미납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학원이 잔금 미납 사례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전문 대출 상담사님을 연결해 드리죠. 1대1 상담도 해드리고 수업 시간에 모셔서 다 피드백을 해드리죠. 대출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시세 조사. 제가 시세 조사할 때 손품 외에 전화 조사도 꼭 하라고 하거든요. 시세 조사를 완벽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질문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교육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세 조사를 물건 검색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리 분석. 교육 시간에 미션, 퀴즈, 그리고 쪽지 시험, 강의, 복습 이렇게 5번 반복을 해드리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리고 선순위 전세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법, 특수권리들에 대한 분석법을 알려드립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한 번 배운 걸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5번이나 반복을 하지만 본인이 해석이 안 되면 우리한테 물어봐라. 법무사님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도 되는 물건인지 뭔가 떠안아야 될 금액이 생길 수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해드리니까. 돌다리도 두드렸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사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물어보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피드백을 직접 드리고, 제 선에서 어려운 거는 또 법무사님께 자문을 구해서 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없다. 더 큰 자랑이 사고가 없었다는 거. 이렇게 낙찰 사례가 많은데 뭐 잔금 미납이나 뭐 보증금 포기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